그 다음은 이제 그 세 가지 대표적인 운영 비용이 있다고 그랬죠. 프로퍼티 텍스, 보험료, 그다음 기타 이제 실제 관리 비용인데 이제 보험료는 계산이 간단하니까 요 관리 비용에다가 포함시켜서 보겠습니다. 관리 비용에는 일단 보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 광열비, 이게 전기, 가스, 뭐 물 이런 사용료들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선 유지비, 요거는 이제 건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들 얘기합니다. 뭐 수리도 하고 부품 같은 거 교체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대규모로 자금이 나가고 이제 그것이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식의 지출은 수선 유지비라고 부르지 않고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캐펙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렇게 지출하면 건물의 장부 가치가 올라가는 실제 투자비와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규모의 비용 지출이 아니고 이제 일상적인 수선 유지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외에도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청소해야 되고, 뭐 미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비도 서야 되고, 뭐 안내도 해야 되고, 리셉션에서 주차 관리도 해야 되고, 온갖 이제 설비들 이제 유지 관리해야 되고, 뭐 검사도 해야 되고, 비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템들을 이제 나열하자면 끝이 없는데, 이제 그걸 실제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PM 회사에게 일괄적으로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은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전문적인 PM 회사가 보수를 받고 그 수수료를 받고 이제 그걸 가지고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거죠. 실제는 수수료가 나가는 만큼 이제 청구를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그 PM 회사는 자기가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설비마다 다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소나 경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만 단종으로 하는 이제 회사들, 우리가 흔히 이제 FM 회사라고 하는데 Facility Management, 그런 회사들에게 다시 또 업무를 위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들이 개별 항목 하나하나 지출되는 형식이 아니고 그 PM 회사하고 FM 회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PM 수수료. 여기서 말하는 PM 수수료는 실제 FM사들에게 또 나가는 그 돈을 제외한 PM 회사 이제 고유의 수수료를 말하고 실제로 이제 일을 하는 개별 업체들한테 나가는 그 수수료들을 총 합해서 이제 FM 수수료라고 적겠습니다. 타당성 검토할 때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처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안에 그 온갖 비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비용 안에서 처리되지 않고 이제 별도로 소유자가 직접 지출하는 이제 아이템들이 대표적인 게 수도 광열비하고 수선 유지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따로 빼서 적어놨습니다. 한 이 정도 이제 처리를 하면 관리 비용이 다 포함이 됩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요. 그래서 이 보험료부터 이제 나머지 비용들은 대부분 연면적 대비 얼마 이런 식으로 단가로 계산을 합니다. 뭐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이 각각의 개별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도 다양할 텐데 그 일반적인 오피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들은 보통은 이렇게 연면적 대비 단가 얼마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오피스마다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요. 요거는 미리 입력해 놓은 거를 카피를 해 오겠습니다. 이 단가들은 대부분 매월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원, 퍼, 평, 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위도 이제 금액 단위가 좀 작아서 이제 원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트에서 이렇게 원이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요 금액이 이제 보는 사람들이 알아보겠죠. 보험료는 뭐 평당 월 15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곱하기 연면적에다가 곱하기 12를 해야 연간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도 광열비는 뭐 일반적인 오피스 이제 7,000원, 수선 유지비는 한 2,000원, 그다음에 PM 수수료 뭐 800원, FM 수수료 7,500원 이렇게 넣었는데 요게 이제 최근에 사례들 보고 적은 건데 이게 아마 평균적인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값들을 최근에 이렇게 얼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다만 모든 비용들은 실제 지출도 평당 월 얼마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는데 보험료는 금액으로는 뭐 평당 월 150원 이렇더라도 실제로 지급 주기가 매월 지급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보통 매년 이제 선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 1년치 보험 계약 체결하면서 첫 달에
12개월치 다 내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나중에 캐시플로우에서 반영되는 거지 지금 금액 계산할 때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눈으로 우리가 1년에 보통 얼마 정도 나갈까 하는 거를 이제 눈으로 보고 싶으면 이 옆에다 계산을 좀 해놓는 게 편하겠죠. 이 단가에다가 곱하기 연면적을 해줘야 되죠. 연면적 곱하고 거기다가 12까지 해줘야죠. 여기서 12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요거는 월간 금액이니까 일단 카피를 해오고 이건 매년 보험료가 한 1,800만 원 정도 든다 뭐 이런 얘기죠. 여기서 연면적을 고정시키고 밑으로 끌어주면 이제 나머지 비용들도 다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요거를 12로 나누어서 매달 나가는 방식이고 보험료는 이 금액이 이제 보험 계약 체결하는 달에 한 번에 다 나가겠죠. 요게 관리 비용의 내용입니다. 요까지가 부동산이라는 그 물건 자체와 관련된 비용들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비용을 더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이 투자 기구를 이용해서 펀드나 리츠를 활용해서 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을 실제로 취득하는 이제 펀드의 유지 관리와 관련된 비용도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그냥 AM 비용이라고 부를게요. AM 비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실제로 펀드 매니저한테 주는 운용 보수. 그 리츠라면 보통은 이제 관리 보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펀드의 자산을 수탁하는 수탁자에게 주는 수탁 보수. 그 리츠에서는 보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무관리 보수, 그리고 판매 보수 이런 것들이 나갑니다. 그 펀드와 관련된 비용들도 대부분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매달 얼마씩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 지급 주기는 매월로 하지 않고요. 한 분기나 반기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어떤 항목은 지급 주기를 적고 어떤 항목은 지급 주기를 적지 않고 뭐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규칙이 있어요.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나 나가는 비용은 지급 주기를 따로 적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뒤에 테이블 자체를 다 월별로 만들 거기 때문에 적을 필요가 없고 매월 들어오고 나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좀 적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급 주기가 적혀 있으면 이건 매월 나가는 비용이거나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알아채야 됩니다. 그리고 요 AM 비용들은 대부분 그 기준이 자기 자본입니다. 펀드에서는 NAV라고 그러고 이제 리츠에서는 자기 자본인데 요거를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자본금의 몇 프로 이렇게 적혔습니다. 요것도 이제 사실 매일매일 금액이 조금씩 변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납된 자본금 금액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펀드의 운용 보수는 한 0.4% 정도 가정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0.5%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가 이 단위를 이제 BP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30BP, 5BP 이 정도로 지금 설정을 한 겁니다. 이것도 입력했으니까 빨간색. 그러면은 매년 이 금액이 얼마나 나갈 것인가 할 때는 여기다가 곱하기 자본금을 해야죠. 이건 우리가 자본금을 이미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쟤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네, 자본금에다가 0.3%를 곱하면 이 값이 나오는데 이게 매년 들어가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 자체가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데 3개월마다 이 율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연율로 입력이 되는 거죠. 이것도 고정을 해주고 밑으로 끌면 운용보수가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이 정도 시점에서 또 잊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죠. 이제 요 노란색이 이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조달 금액에서 차입을 얼마나 할 수 있나,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인가, 그걸 가지고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걸 계산했잖아요. 그걸 근거로 보수들이 이제 계산이 쭉 됐는데 더하기까지 좀 해놓고 갈게요. 이 자본금 필요액이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증금을 입력을 안 했잖아요. 그거는 렌트롤이 다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 보증금을 입력하겠다 이제 해놓고 우리가 넘어갔었죠. 근데 렌트롤이 이미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보증금을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 보증금은 간단하죠. 요 렌트롤에 있던 요 보증금 합계 요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요게 우리가 취득하는 시점에 최초 건물을 취득하는 시점에 우리가 이제 가용한 보증금의 금액이죠. 그러면 여기가 조금 이제 줄었죠. 그러면 방금 계산한 AM 보수도 아까 계산했을 때 비해서 조금 이제 줄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펀드를 통해서 또는 리츠를 통해서 우리가 오피스 빌딩 하나 이제 매입을 했을 때 경상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다 계산이 된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비용들은요.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게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입력한 모든 금액들은 그 기준되는 시점이 2021년이죠.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작성하고 있는 투자 시점이죠. 근데 저 수입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제 달라질 거고 일반적으로 오르겠죠. 물가 따라서. 비용도 마찬가지로 바뀔 겁니다. 거기에 적용할 이제 물가 지수 또는 물가 상승률을 얼마나 할 것인가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로 참고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거를 앞에서 개별 공시지가, 연평균 상승률까지 계산했던 것처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를 카피해서 갖고 가서 수정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2년하고 2021년인데 공시지가는 지금 시점에 2021년 안 나왔으니까 2020년으로 데이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계마다 발표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추어서 활용을 해주면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단위라는 게 딱히 특별히 이제 없죠. 지수라는 것은 특별히 단위가 없습니다. 2011년 거를 찾아보면 94.717이었어요. 그다음에 2020년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5.420이었어요. 단위는 1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10년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 연평균 상승률을 이제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계산을 했더니 이제 1.2%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우리 타당성 분석하는 이 테이블에서는 과거 10년은 1.2%였는데 앞으로 얼마를 적용하겠다 하는 거를 결정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물가 상승률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과거보다 좀 낮게 적용해야 될 것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향후 10년간 물가 상승이 이제 굉장히 우려된다. 그러면은 요거보다 좀 더 높게 해야 되겠죠. 그런 뭐 여러 가지 가정을 갖고 이제 할 텐데 여기서는 그냥 똑같이 1.2%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이걸 보고 참조해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가정으로 검토를 할 때 좀 더 융통성 있게 이 엑셀 파일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가정까지 한 겁니다.